안녕하십니까. 이제 경매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루 접점이 우리 명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명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수익이 많냐, 적냐,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명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경매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야 되지, 경매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명도하러 가가지고 그분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하게 되면 결국 최저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가 가장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 명심하시면서 명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양력은 이와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요, 경매에 대한 인식 변화, 참 저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명도가 참 어려워서 일반 우리 깎아머리 아저씨들이 결국 명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입찰 금액이 자꾸 다운되는, 일반인들이 입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뭐냐, 경매를 좀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경매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경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자, 경매는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요, 자, 이 집에 결국 이 집이 2억이 시세가 2억 가는 집입니다. 이런 상황에 채권액이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경매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매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여기 살고 있고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1층에 임차인, 2층에 채무자가 여기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낙찰을 줄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하게 막 들어봤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여기 사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명도인 겁니다. 내보내러 가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누가 제일 약자냐? 우리 소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이 아니면 낙찰자, 누가 제일 약자냐? 결국 법은요, 제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다. 그것만 취지는 결국 만민평등이지만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약자가 제일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채무자입니까? 참 불쌍하죠. 결국 돈 없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쌍하고, 임차인 돈도 못 받고 나가면 정말 억울하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채무자나 임차인들이 제일 약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뭐냐, 이 채무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채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2억까지는 집을 10억까지 해 드셨어요. 그럼 뭡니까? 범법을 행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분은 범법을 행한 자입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런 집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뭐냐? 본인이 책임을 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법은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켜라, 네 알고 행하라 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져야 되는 것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낙찰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남들 놀 때 이 공부한다는 것이 참 머리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때도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했었는데 또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 먹고 놀고 즐길 때 결국 공부하러 와서 권리 분석 열심히 해야 되죠. 권리 분석 뭐 끝나느냐? 현장에 가서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또 분석을 다 또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시험은 쉽지 않죠.
그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막 써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법원에 가서 막 써내다 보면요 긴장됩니다. 막 떨립니다. 우리 입찰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뭐 7, 6 이렇게 딱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는데 저는 3자가 지금도 막 긴장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게 3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긴장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가 잘못 쓰게 되면 10%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긴장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발표하기 전까지 혹시 내가 실수했지 않느냐, 내가 뭐 잘못 본 거 없느냐 하면서 그 발표할 때까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낙찰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명도로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낙찰을 땅땅땅 해서 받았어. 그때부터 이제 명도 흑증을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 사람이 가서 술 먹고 있으면서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 어떻게 내보내지? 오만 고민이 다 돼요. 그래서 명도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정당한 사람이냐? 결국 누구냐? 이 낙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매하기 굉장히 쉬워졌다. 이것이 뭐냐? 민사집행법이라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을 해서 경매는 굉장히 지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자 중심으로 다 경매법을 만들었다. 왜? 낙찰자가 제일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채가 많은 부동산. 결국 이 집은요 주거 부동산입니다. 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흘러가야 돼요. 돈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자꾸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흘러가야지 결국 살아있는, 경제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뭐예요? 딱 정체가 돼버렸어. 이런 집을 우리는 죽어있는 집이다. 거래가 불가한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불가한 집을 살려야 되겠죠. 결국 살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결국 살리는 것이 결국 뭡니까? 경매라는 겁니다. 경매가 아니고서는 이 죽어있는 집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2억짜리 집을 10억을 다 갚아야 되는데 누가 이 집을 사겠습니까?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경매만으로 이 집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진행되는 것이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이 피가 멈췄어요. 사람 피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펌프질을 쫙 해줘가지고 온 몸이 다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심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심장 중지가 되면 이것은 뭐 죽어있는 이 상태가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뭐 26분까지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났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 멈추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열심히 심장을 충격을 줘야 되겠죠.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뭐 합니까? 그리고 심장 재세 동기를 가지고 결국 심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결국 의사가 심장 재세 동기 가지고 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듯이 결국 죽어 있는 부동산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경매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경매가 뭐냐? 결국 심장 재세 동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심장 재세 동기 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듯이 결국 죽어 있는 집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경매밖에 없다. 그래서 경매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경매입니다. 왜? 내가 높은 금액을 이체하게 되면요. 채무자 좋지 않습니까?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임차인 배당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
세금 많이 받아가니까 비쌀수록 세금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청 재산세, 취등록세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살아있는 집이 돼야지 세금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시군구청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이런 시스템이 경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결국 적극 참여해서 높은 금액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누군가 낙찰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집을 국가 입장에서 살려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냐? 국가 경제에 나름대로 결국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명도하러 갈 때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이 인식관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 저도 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경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식관을 바꿨어요. 아, 내가 경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위축감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관을 바꾸면서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해 나가서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쓰는 거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잘 벌어서 잘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경매함으로써 해 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인식관을 먼저 바꾸자. 명도도 당당하게 가서 해 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매를 하려면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에서 목적으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정당한 채권자다. 정당한 채권자가 신청했다. 판단이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등기부 등본에 바로 올리게 됩니다. 즉시 등기 촉탁을 해요. 그러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3일 안에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2군데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금액에 평균 내서 최초 입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일 안에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관이 이렇게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집행관은 법원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 사무관으로 계신 분들 마지막 노후 준비하라고 2년 내지 3년 정도 집행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사건 건수만큼 결국 경매 비용에서 월급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 연봉이 굉장히 높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관분들이 가서 현장 조사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조사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 말소 기준 권리나 기타 등등의 인수할 사항들 반드시 여기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역, 어떤 사건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문건 처리 및 송달 내역,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는 그런 내역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매각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일과 14일 되는데 매각기일 14일 전에 신문 공고가 돼요. 일간신문 두 곳에 통상적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서류들이 언제 매각기일 7일 전에 법원에 비치가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조사해서 입찰할 기간은 뭐냐? 7일이죠. 법원의 서류를 보고 공부를 보고 입찰해야 되니까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7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매각기일 날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통상적으로 2, 3개월 이렇게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날 가면 이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서 내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날 제일 높게 쓰신 분을 최고가 매도 신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 공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하게 되고요. 그다음 공유자 매수권은 신문 공고 때부터 해서 매각기일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자, 그래서 7일 지나게 되면 매각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 매각 결정이 됩니다. 허가, 불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농식점 같은 경우는 요 매각 결정 전에 반드시 7일이죠. 7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7일 안에 제출 못하게 되면 보증금 몰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허가가 나게 되면 요때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요전까지는 뭐예요?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허가 결정이 나면 이제 낙찰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공유자에게 또 이제 낙찰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불허가 났어요. 이 사람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입찰했어. 불허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신경매가 되는데 되면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매도 신경매, 아무도 입찰 안 해가지고 다시 되는 것도 신경매, 불허가 난 것도 신경매라고 그랬습니다. 신경매는 보증금이 그냥 1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매각 결정이 나고 나서 허가가 이제 떨어집니다. 판사의 결정이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 7일 번동 시간이 걸립니다. 떨어지면 이때 30일 안에 다시 이렇게 매각대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대금을 납부하라! 하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등기로 날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는데 미납했어. 그러면 이때 차순위 신청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채권가 매수 신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순위 신청한 사람은 매각대금을 이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완납하기 전까지 어떻게 법원에 보관하게 된다. 만약에 이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완납하게 되면 차순위 입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미납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재경매가 됩니다. 재경매가 되면서 재경매는 뭐야? 보증금 20%. 신경매는 다 보증금 10%입니다. 근데 재경매만 보증금 2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고가 신고인 이분은 재입찰 불가능하다. 그런데 3일 전까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이분이 잔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체된 연체이자 있죠. 연체이자 12%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매 진행됐지 않습니까? 경매 비용하고 완납을 하게 되면 매수인 자격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3일 전까지예요. 그래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완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완납을 하게 되면 명도를 할 수 있는 거죠. 30일 안에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배당표 열람을 3일 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3일 전까지입니다. 할 수 있고 배당기일 날 이제 완납을 하게 되면 바로 뭐냐?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반드시 뭐야?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 명령 이것이 명도의 중요한 것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인도 명령을 6개월 안에 신청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1년 걸리면서 비용이 1,000만 원. 기본적 최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가게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 날 가시면요. 법원에 가시면 배당이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배당이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7일 안에 소제기를 해야 된다. 소제기 안 하게 되면 바로 배당이 실시가 돼가지고 사건 종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냐?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완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빨리 돈을 탁 내버리면 경매 취하를 못 시켜요. 그런데 납부하기 전까지는 항상 경매 취하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빨리 완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각 결정이 나고 나서 판사가 판사님이 결정을 해요. 매각 확정이 되면 요때 바로 돈 완납할 수 있습니다. 요때 가가지고 납부 정문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완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담당 경매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회장님 언제 판사님한테 결정을 받습니까? 결정 올립니까? 그러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오후 2시에 보통 갑니다. 그래서 결제받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2시 반쯤에 가면 바로 이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내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서 지금은 오늘은 명도, 제일 마지막 부분 명도,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각대금을 납부를 하는데요. 대각대금 납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납부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명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명도 시작되는데, 자, 우리가 매각대금을 납부 기한 통지하게 되는데, 이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송달하게 됩니다. 등기 우편을 해서 이렇게 날아와요. 아까 송달 받기 전에 하기 전에 바로 가서 환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 통지를 하고요. 납부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법원의 납부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하시면 돼요. 요거를 바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각대금 납부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민법 187조에 보면 법률이나 공정진수나 판결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경매 이런 것들은 이걸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니까 내가 입찰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A 이름으로 입찰서 작성을 했어요. 입찰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A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A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A 이름으로 했는데 남편까지 공동명의하고 싶어. 바로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 A한테 등기를 하고 또 A가 어떻게 해요? B한테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2분의 1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입찰서 작성한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든지 처분하든지 해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 취득이 완납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 촉탁 신청서를 받아서 촉탁 서류를 다 작성해가지고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촉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나 채권자의 경매 취소가 불가능하다. 완납하게 되면 경매 취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금 납부하게 되면요, 인도 명령 신청은 가능한데 요거는 법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배당을 받아가면 배당돼야지 인도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법원도 있고요.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배당 안 받아가더라도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고 완납하게 되면 바로 인도 명령을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반드시 담당 경매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화해가지고 자, 인도 명령을 언제 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언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가든 배당 받아가지 않든 배당길이 끝나야지 인도 명령을 받아주는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 물건을 어떤 낙찰 받았어요. 그 저한테 누구 상담 와서 이렇게 인도 명령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저는 배당을 받아야지 인도 명령 낼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담당 경매 법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니까 배당 안 받아가도 인도 명령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사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법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확인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것은
이렇게 완납을 하게 되면 인도명령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도 신청. 보전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보전금을 법원에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이따가 완납을 하게 되면 차순위 매도 신청인에게 보전금을 내주게 되면 반환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잔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금 납부를 하겠는데 잔금을 미납했어. 이렇게 되면 재경매 진행이 되죠. 보전금이 몇 프로? 법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에서 30% 보전금을 내야지만 재경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도 신청인에게 매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차순위 신청인에게 채권가 매도 신고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채권가 매도 신고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브 결정 받아야 되겠죠. 허브 결정을 받고 허가 결정이 나면 잔금을 완납하라 하고 이렇게 통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차순위 신청에게 매각 결정이 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납을 다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담당 경매 계획하면요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촉탁 등기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관공서에서 등기소에게 요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촉탁. 참 일본 용어라 어렵죠. 촉탁이라는데 지금 이걸 용어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간에 경매는요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입찰자, 낙찰자가 생기게 되면 일정한 요건이 다 됐다. 그러면 등기소한테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걸 촉탁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법원에 가면 요 서류가 있습니다. 완납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지로 끊어주죠. 그걸 가지고 담당 경매에 가면요 이렇게 촉탁 신청서를 줘요.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씁니다. 이제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적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액에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 및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이 촉탁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 사항들을 체크해 가지고 제가 등록세하고 내고 나서 제출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다 지워줍니다. 다 지워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딱 명시가 돼요. 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경매 물건이네 하고 다 알게 돼요. 왜?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목록에서 있죠 내통입니다. 요거는요 표제부에 보면 주소하고 이렇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목록 해가지고 딱 적고 이렇게 쭉 해서 내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프린터 내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제부 내용입니다. 표제부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여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상황 전무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죠. 한 통을 우리가 무궁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발급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700원짜리 열람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1000원짜리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 한 통. 등본 토지대장 있죠? 이거 떼시고요. 발급받으시고요. 이거는 구청에 다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본. 구청에 가면 됩니다. 300원인가 500원인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 개인 주민등록 등본. 낙찰자입니다. 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영수증. 이 매각을 완납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취등록세가 얼마다 해서 딱 지료를 딱 끊어줘요. 그걸 가지고요 내시면 됩니다. 내고 제출용 있습니다. 그거를 촉탁등기 신청서에 뒤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 말소사항 돼 있죠. 한 건당 보통 3,000원입니다. 내가 등기부 등본에 지워야 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적는 거예요. 쭉 적으면 말소서를 다 빨간 줄로 쫙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쫙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건당 3,000원입니다. 10건이면 3만원 되겠죠.
등록세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말소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를 만들어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정지 이전은 15,000원 되죠. 건당 3,000원 돼 있죠. 말소건은 3,000원. 요것을 이제 수입정지를 사야 됩니다. 구청에 등록세를 내고 그다음에 뭐예요? 법원 가가지고 또 3,000원짜리 말소건은 3,000원 해가지고 등기 신청이 15,000원 하고 해서 계산해가지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소사항에서 말소일 등기 이런 것들을 다 접수일자하고 접수번호 적어서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내부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청에 가서 하시고 아니면 이런 것들 법원에 가서 소속은행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사무실에서 만들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 참 힘들어요 이것이요.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2-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번 하고 정도면 그 다음 1시간 안에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군구청에 갈 때 반드시 완납 증명서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가면요. 다시 법원에 가가지고 점원서 발급받아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은행 가서 돈을 내요. 자 납부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은행 갖다 내십니다. 은행 갖다 내고 다시 또 금액에 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완납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 뭐예요? 여기에 취득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줍니다. 제가 이거 안 했다가 다시 또 법원에 갔다가 가는 1시간, 2시간 걸리는 지역이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룰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뭐예요? 완납증명서를 꼭 가지고 시군구에 가라. 시군구에 가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다 내시면 촉탁 등기 신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다시 법원에 이제 이걸 다 갖다 내는 거예요. 법원에 갖다 내면서 봉투에다가 뭐예요? 내 주소하고 그다음에 우표 3,400원인가요? 보통 3,000원 정도 합니다. 3,400원 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봉투에 딱 우표 붙여서 내게 되면 우리 집으로 바로 그냥 송달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다른 제3자가 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봉투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챙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등기 촉탁 신청이 되고 우리 집에 등기 필정이 딱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촉탁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배당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명도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매각기일 잡히고 매각결정일 되면서 대금 납부기일이 잡히게 되고 완납하라고 통지하려고 배당기일 되는데 자 완납하라고 하면 소유권이 등기나 명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명의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배당을 확실하게 알면 언제부터? 이때부터 완납하고 나서 바로 명도를 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사비도 이야기하고 전혀 이제 이분이 배당도 하나도 못 받고 할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사비가 좀 이제 줄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확실하게 모를 때는 배당되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배당 받아가는 사람인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배당 못 받아간 걸 생각해서 이사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배당을 받아가네요. 그럼 이사비 안 주면 이제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완벽하게 알 경우는 이때부터 명도 시작하고 배당을 모를 경우는 한 달 뒤에 하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달에 대한 뭡니까? 월세를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배당을 좀 아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도시현으로 월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매각대금 납부 전에 방문하는 거하고 납부 후에 방문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시면요. 완납 전에 한번 가서 물건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혹시 물건에 뭐 큰 하자가 있을 경우는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인수 유치권을 없다고 뭐 못 받은 데 가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내가 완납하기 전에 완납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전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요, 그리고 완납하고 나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자, 이때는 제3자 입장에 가는 겁니다. 제3자는 남이에요. 남단입니다. 근데 완납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권자로 가는 거예요. 남남으로 가는 거하고 소유권자로 가는 거하고 완전히 입장이 틀려지죠. 그래서 완납 전에 갈 때는 정말 조심해라.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완납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자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내가 방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주의해라. 여기서는 명도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 목적으로 이제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완납하기 전에 가는 거하고 완납하고 나서 가는 거하고 이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명도의 방법에 보시면요. 자,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중요한 건데요. 보면 자, 명도는요. 자, 완납 후 명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완납하고 나서 내가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명도 방법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대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자 본인 취향에 따라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납 후 낙찰받은 물건을 이제 방문을 이렇게 저는 통상 이렇게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결국 이 점주자와 대화를 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명도를 할 것이냐 방향 설정을 제가 하는 겁니다. 딱 만나보면 어떤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주자 성향을 파악하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협상의 방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방법을 할 것이냐 이 남들 이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골탕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협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경매에서 너무 잘 알아. 이런 경우는 법적인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통한 명도 같은 경우는요. 서울적으로 대화를 할 상황이면 협상을 하자. 이런 경우는 결국 333 법칙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3번 전화하고 3번 방문하고 3번 내용적으로 보내면 결국 어떤 사람도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서 법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굉장히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인상이 좀 이렇게 무서운 분도 이렇게 있고요. 얼굴이 경매하시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그걸 몰랐죠.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좀 무서운 분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쫙 인상을 확 쓰면서,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배운 건데 당신한테 그냥 공짜로 가르쳐줄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상세하게 이렇게 잘 해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법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딱 이렇게 점해보고 하는데, 보통 밝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3이다. 3번 전화하고, 3번 내용적인 보내고, 3번 가서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다 해결돼 하시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보통 등록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33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 신청하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해요. 우리가요, 모르면요, 인도 명령 신청하는데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뭐 3만 원 정도 하면 돼요. 뭐 인원이 추가되면 송달료 3회분 더 해가지고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뭐 한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면 다 돈이죠. 누가 맡겼다 그러면요, 이거 하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거 하는데 또 몇십만 원 이렇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다 하면서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남한테 맡길 거 다 맡기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수익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점점점 줄어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경매하실 것 같으면 한 건 정도야 그냥 맡겨서 하면 되죠. 그런데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다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하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요. 전화 통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한 10명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3억에 낙찰받았는데 보통 3억이면 3% 수수료를 바꾸려면요 900만 원이 되는 거라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 명령을 또 낸다고 하면서 10명 되니까 50만 원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서 너무 답답한 거라. 그래서 다시 전화 오신 거예요. 원장님 이런 상황인데 좀 실은 동서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님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항력 있는 사람이 없고 인도 명령도 이거 3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50만 달라 하니까 이렇게 가십시오 해가지고 비용을 거의 뭐 안 들어가게 제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이분이 이 사람 명도들 다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돈이다. 결국 모르면 돈 달라 하면 돈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맡기더라도 왜 이거 뭐야 명도까지 해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맡기더라도 내가 알고 맡기면 이런 것들을 컷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맡기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신청비가 내가 직접 하게 되면 3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자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경매 전문가라. 명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같이 그냥 신청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된다. 인도 명령이 안 되면 그러면 명도 소송 가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거 보시면 다음에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이 미신청될 경우에 명도 소송 가야 되고요. 유치권으로 인한 명도 소송 이렇게 해서 명도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에가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도명령 신청하고 명도소송 하든지 확정 판결 받아서 여기 뭐냐 이렇게 강제집행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안 되면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여기 돼야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자 부동산 인도 명령 자 신청인데요. 자 완납하고 나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법원은 배당 되기 전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도 있고 또 아닌 법원은 바로 완납하면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다 담당 경매 계장한테 확인을 꼭 하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보시고요. 자 인도 명령은 기본적으로 뭐요? 완납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된다. 완납 후 6개월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뭐예요? 완납 후 6개월입니다. 완납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되지. 신청 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공장입니다. 공장이에요. 공장은 통상적으로 보전금은 적죠. 보전금은 극소고, 그 다음에 월세가 좀 높죠. 월세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을 낙찰받아 딱 가면요. 그 사는 임차인이 그럽니다. 아이고, 사장님, 컨그레츄레이션. 정말 저렴하게 낙찰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월세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네, 내가 지금 현재 돈이 목돈이 없어가지고, 이 보전금은, 내가 벌어서 드리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월세가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6개월 딱 지나고 나서는 월세가 안 들어와. 보증금 받은 게 없고. 자, 6개월 지나서 뭐 해야 됩니까? 명도소송 들어가야 되죠. 예, 공장 명도소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보증금 안 받아놓고 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 벌어지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증금을 많이 받고 재계약하든지 제일 좋은 것은 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얼마? 6개월 안에 반드시 꼭 신청을 해라 하는 거, 자, 말씀을 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보면 그 아파트 상가에 가서 보시면요. 예, 보통 이제 학원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30평 정도 돼야지 학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15평, 여기가 15평이에요. 그러니까 30평 안 되면 교섭스러울 때 보통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15평, 15평 됐으니까 학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30평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써야지 결국 학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A 소유자, B 소유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A, B 둘이 같이 해가지고 반 나눠서 월세를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B 물건이 경매 넘어왔어. A 물건 경매 안 넘어온 겁니다. B 물건 경매 넘어왔어요. 소유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경매 넘어온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 벽이 없죠? 벽이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B를 이제 내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낙찰받았으니까 인도명령을 내겠죠? 인도명을 쫙 내서 이렇게 합니다. 요 공간만 이제 내 거니까 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이분이 여기 있는 짐을 인도명 신청하니까 다 일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시 만약에 인도명령 해서 강제입행하러 가니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짐을 다시 옮겨놔 버렸네. 내가 벽을 안 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인도명령을 내가 2번 신청할 수 있냐 하는 문제예요. 예, 이런 경우에 한 번 인도명령 신청해서 했으면 2번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벽을 딱 쳐가지고 딱 공간 만들어서 못 넘어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점유를 확보해야 돼요. 열쇠 딱 바꿔야 되겠죠. 이분이 인도명령 신청해서 옮겼는데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인도명령 재신청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인도명령은 채권으로서 2번 신청이 불가능하고 6개월 안에 반드시 꼭 신청해라 하는 거,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차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의 강제력으로, 목적은 그거예요. 인도명령은 법원의 강제력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명령문이 인도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요, 여기 있는 채무자의 일반 성계인 가족들 되겠죠. 그 다음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전유자, 이 사람들은 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유치권자도 유치권이 성립 안 되면 되겠죠. 일단 거기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된다. 대항력 없을 경우에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법인을 인도명령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인도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법인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주소를 적고 이렇게 법인 대표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적게 되면 법인 대표를 인도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에 법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법인 대표를 인도명령 해봤자 법인은 인도명령 안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반드시 뭐예요? 법인명을 적고 주소를 적고 법인 대표를 적고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도명령의 효력 같은 경우는요, 신청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입니다. 인도명령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도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점유자가 갑입니다. 갑이에요. 자,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경매 진행이 됐네요. 낙찰자가, 자, A입니다. A가, 자, 이제 완납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인도명령 신청을 하겠죠.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자, 갑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인도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러 했는데 보니까 갑이 안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네요. 그러면 낙찰자 A가 갑을 상대로 낸 인도명령이 을한테도 유용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웠듯이 물건, 채권 개념이 되죠. 물건이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채권이면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인도명령은 청구하는 거죠.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 A는 뭐예요? 다시 을을 상대로 또 인도명령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을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또 했네요. 그래서 나 떨어졌어. 근데 가서 보니까 또 병이 살고 있어. 또 병을 상대로 인도명령 또 신청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하다 볼일 다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경우에 낙찰자 A는요, 가서 갑을 보니까 이 갑이 경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를 정말로 골탕 애를 먹일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낙찰 A는요 이 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유가 갑한테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갑이 을한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갑한테 딱 고정되기 때문에 을한테 점유 이전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자 A가 갑을 만나러 가서 보니까 갑이 너무 경매대 잘 알아. 그러면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해라. 비용 한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크게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같이 꼭 신청하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한 번들이 당해보니까, 이 점유 이전 금지, 저는 이제 이게 경매 물건이 아니고, 조합이었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재건축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도로가 이렇게 있고 큰 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은 소도로 10m 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건축 구역이니까 조합에서 어떻게 해요? 조합에서 저를 상대로 뭐 합니까? 점유 이전 금지 명도 소송을 하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저한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때 몇 명이 왔는가 하면요, 5명이 왔어요.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집행관이 바로 집행을 얼마 10일 안에 반드시 합니다.
집행하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요. 집행관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낙찰자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 조합장, 그 조합이 있겠죠. 조합장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 없어. 그럼 노크를 2번 땅 하고 안 열어줘. 그러면요. 이 열쇠공한테 개문해 라고 합니다. 열쇠공이 개문을 해요. 그런데 개문할 때 반드시 정인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정인한테 봉투에다가 사인 받고 바로 열쇠를 개문해 하고 열쇠공한테 시킵니다. 5명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딱 비 오는, 그때 비가 왔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이제 부동산은 이제 거의 손님이 없는 공치는 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5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가지고 명령문서 딱 해서 저한테 주면서 안 보이는 데 붙여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경매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명도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죠?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5명이 우르르 들어오십시오. 시커먼 아저씨들이. 그러면 엄청 놀랍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외출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문해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딱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없었는데 내가 없는 집에 남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어. 얼마나 좀 쇼킹합니까?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강제력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충격을 먹게 돼요. 그래서 집행할 때 명도 강제 집행할 때 인도명령하고 강제 집행을 할 때 굉장한 명도할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 절차를 바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인도명령 딱 내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같이 그냥 딱 신청해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압박의 수단이 돼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내용 증명 날라오고 인도명령문 날라오고 하면 기분 나쁘죠. 처음에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겠는구나 하고 결국 법원에서 강제를 가지고 막 강제 집행 들어와 버리면요, 참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바로 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장이 예정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명도가 온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온다, 그러면요, 집행관이 전화해요. 열쇠공 전화번호 줄 테니까 열쇠공을 불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부르면 그냥 그 안에 누가 주인이 있더라도 5만 원, 10만 원 줘야 됩니다. 부르지 말고, 그 전화번호 하지 말고 다른 열쇠공을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알아놔가지고, 제가 전화하면 바로 와주세요. 그럼 출장비 한 3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꼭 법원에서 지정한 그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괜히 5만 원, 10만 원 쓸데없는 돈 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하시라는 거, 알고 대처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사건명, 신청인, 주소 딱 돼 있죠? 피신청인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이름 먼저 적고, 주소 적고, 이렇게 하라는 거 말씀 잘 드렸죠? 일반 개인은 임차인 이름 적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하여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
에게 별지 매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기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소유자가 낙찰받았으니 당신은 이 사람에게 인도해 주라 하는 명령서가 인도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날짜 적으시고 매수인 적으시고 보시면 낙찰인은 매각을 만난 후 6개월 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만약에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신청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이거 집행할 때 또 돈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집행관이 가야 되니까 집행관 출장비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열세공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행관의 그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요. 점유이전금제 같이 집행하고 이거는 바로 뭐야? 송달하는 거니까요. 송달료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도 명령 신청서다 보시면 잘 되겠고요. 자, 인도 명령 결정의 절차는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여기 인도 명령 절차에 대해서 좀 길어가지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